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규모지만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했던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살아있을 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일을 얼마 전에 이루었습니다. 소원 성취를 했으니 기뻐서 웃음이 나와야 하겠지만 제 눈에선 한 맺힌 눈물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네요. 절실한 바람을 기어코 이뤘지만 제 마음은 왜 너무나 슬프고 비통하기만 한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형편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당뇨와 악성 관절염을 고질병으로 가지고 계시던 아버지는 일은 고사하고 직장 대신에 병원으로 출퇴근하셨고 엄마가 팔을 걷어붙이고 막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야 했죠. 닥치는 대로 일을 한 탓에 엄마도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손에서 일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엄마는 늘 돈 걱정으로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셨죠. 내가 무릎만 망가지지 않았어도 무슨 짓을 했어라도 당신 고생은 안 시킬 텐데 내가 못나서 사고를 당하고도 에휴, 보상도 못 받고 있으니.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뭐해요. 잊어버려요. 아버지는 건설회사에 소속된 현장 감독이셨어요. 하루는 비가 오는 날이라 작업이 없었지만 현장에 쌓아둔 자재가 비에 젖어 못쓰게 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된 아버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현장을 둘러보러 나가셨어요. 그러다 비에 젖은 발판을 밟고 미끄러져 무릎이 박살이 나고 인대를 크게 다치셨고 후유증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김 반장,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서 다치고 난리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회사를 위해서 나섰던 겁니다. 그러니 산재로 처리해서 합당한 보상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치료비야 보상금 뜯어내는 게 회사를 위하는 거야? 작업도 없는 날에 벌어진 일이니까 김 반장이 알아서 해. 정 억울하면 소송 걸어. 뭐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겠지만 다 나을 때까지 회사 나올 생각도 하지 마. 회사는 치료비를 달라는 아버지에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몰아세웠고 보상은커녕 쓸모없는 아버지를 회사에서 잘라버렸죠. 정우야, 넌 앞으로 사회에 나가더라도 절대 시키지 않은 짓은 하지 마라. 그리고 괜히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설레발도 치지 마.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그저 내 몸만 잘 지키면서 살면 그만이더라. 몸만 멀쩡해도 네 엄마를 업고 다닐 텐데 가장이 돼서 짐만 대고 있으니 면목이 없구나. 아버지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어서 건강해질 생각만 하세요. 형편이 남들보다 어렸던 탓에 전 철이 일찍 들었고 중학교 때 인생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돈을 벌겠다는 거였죠. 정우야, 넌 성적도 좋은데 왜 굳이 실업계로 가려고 하니? 인문계로 가서 대학에 들어가는 건 어때? 네 성적이면 대학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전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하루빨리 기술 배워서 일을 하고 싶어요. 아버님은 여전히 몸이 편찮으시지? 네, 엄마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요. 그래, 너도 철이 들었으니 걱정이 많겠구나. 제 형편을 알고 있던 선생님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고 전 공고로 진학했습니다. 꼭 공고에 가야 되겠니? 네가 원하면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대학까지 뒷바라지 해줄게. 다시 생각해봐. 오래 고민하고 결정한 일이야. 절대 후회 안 해. 그러니까 엄마도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아휴, 돈이 웬수야, 웬수. 돈이 없는 빠듯한 형편이라 대학 대신 공고에 가겠다는 절 보면서 엄마와 아버지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셨죠. 쓰러진 집안을 제가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모님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매일 돈 걱정에 눈물 마를 날 없이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젊을 때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하고 나이가 들면 편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죠. 졸업을 하자 바로 큰 주물 공장에 취직이 되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공장장님도 저를 좋게 보셨고 20대의 나이에 작업반장이 되었죠. 개처럼 벌고 정승처럼 쓰라는 말이 있지만 전 개처럼 벌고 절대 쓰지 않았어요. 엄마, 이번 달 월급이야.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니. 이제 중고차라도 한 대 사서 타고 다니는 게 어떠냐? 매일 1시간 넘게 걸어서 출근하는 게 어디 보통 일이냐. 아직은 괜찮아. 운동도 되고 좋잖아. 월급을 받으면 몽땅 엄마에게 맡겼고 엄마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공장까지 1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악착같이 돈을 아꼈습니다. 엄마도 제가 피땀을 흘려 벌어온 귀한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러니 집안 형편이 눈에 띄게 나아지기 시작했고 이제 살맛이 나기 시작했고 신이 나서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에 사장님이 나를 불렀죠. 사장실에 가보니 공장장도 와서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땡땡 금속 말이야. 곧 부도를 맞을 것 같아. 늘 납기일도 안 지키고 분량이 많아서 속을 썩이던 하청업체 말인가요? 아, 맞아. 일을 그따위로 했으니 당연한 결과지만 우리로선 다른 하청업체를 구해야 하니 난감한 일이긴 해. 그래서 아예 이참에 그 업체를 내가 인수해버릴까 하거든. 공장장이 맡아서 운영할 사람으로 김 반장이 적격이라고 하더라고. 네? 제가요?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들이대봐. 그렇게 공장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20대 후반의 나이에 사장이 되었죠. 규모가 크지 않은 공장이라 공장장님 지시대로 물건을 만들어 납품만 하면 되니까 별다른 건 없었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책임감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죠. 잠자는 시간만 빼고 공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공장을 위해 죽을 각오로 모든 걸 바치며 일만 했어요. 그러다 오랜만에 친구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만 하느라 변변한 연애 한번 못했지? 야, 정우야, 너도 이제 30을 넘겼어. 일도 좋지만 가정부터 꾸려라. 내가 좋은 여자 하나 엮어줄 테니까 잘해봐. 내 여동생의 친구인데 중학생 때부터 봐서 잘 알아. 걘 말이야, 그야말로 조선시대의 현모양처 같은 여자라고. 너처럼 사업하느라 바쁘게 사는 놈한테 딱이야. 친구는 19에 지금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가 낚아챘을 거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만나보라고 막무가내로 우겨서 전 별 생각 없이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미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가워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자 단둘이 마주 앉는 건 처음이에요. 게다가 워낙 말주변이라고는 없어서 어색하네요. 저도 이런 만남은 처음이에요. 아내의 첫인상은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진 않았지만 호감이 가는 외모였고 조용한 말투와 자세가 친구가 말한 그대로였죠. 아내를 만난 다음날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수미 어때? 응? 마음에 들지? 네 말대로 얌전하고 아주 착한 여자 같더라. 야, 됐어. 수미도 네가 좋대. 그럼 끝난 거야. 야, 밀당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날부터 잡아.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서로에 대해 알아본 다음에 생각해야지. 에헤이, 정우야. 결혼은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야. 내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서로를 알아가는 건 결혼한 뒤에 해도 충분해. 잠만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음에 만나면 무조건 고백하고 날 잡자고 해. 응? 알았지? 아내도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다니 마음이 들뜨고 설레었죠. 며칠 후에 아내를 다시 만난 전 친구 말대로 이판사판 눈 딱 감고 질러버렸습니다. 전 수미 씨를 제 동반자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되어서 함께하는 건 어때요? 다른 여자가 들으면 코웃음을 쳤을 유치한 말이었지만 아내는 빙긋이 웃으면서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아내는 저만 챙기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아내에겐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2년 뒤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예쁜 딸까지 생기니 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공장장님과 원청 사장님도 기뻐하셨어요. 김 사장이 아버지가 되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선물이라도 하나 줘야지. 땡땡 금속 수익금은 김 사장이 알아서 관리해. 더 열심히 해서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딸 잘 보살펴야 돼.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장을 완전히 넘기셨고 비로소 진정한 사업가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런 행복도 5년 만에 전화 한 통으로 무참하게 깨지고 말았죠. 여보세요? 여기 땡땡 경찰서입니다. 정수미 씨 남편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아내분이 사고를 당해 사망하셨어요. 영안실로 오셔서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분수가 있지. 아침까지 웃으면서 절 배웅해줬던 아내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니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안실로 달려가면서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아내는 처참한 모습으로 영안실에 누워서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덤프트럭이 아내분 차를 덮쳤고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평상시처럼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평소처럼 제게 줄 도시락을 정성껏 싸서 회사로 오다 사고를 당한 거죠. 덤프트럭 밑에 깔린 아내의 차는 종이처럼 납작해졌고 아내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가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내의 유품 중엔 도시락이 있었고 아내가 쓴 손편지가 들어있었죠. 여보, 오늘도 돈 버느라 힘들지?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당신 없인 못 살아.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몸 조심해야 돼.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사랑해. 이렇게 착한 아내를 떠나보내야 하다니 한순간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에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자책을 했습니다. 몸을 떨며 울부짖어도 아내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죽였어. 도시락을 싸달라고 공상만 안 떨었어도 아내는 여전히 살아있었을 거야. 나 때문이야. 내가 죽였다고. 아휴, 이런 못난 자식.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소정이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내 말 야속하게 들리겠지만 수미는 떠나보내고 소정이를 위해서 마음 추스르고 일어서라. 아내를 보내고 며칠 동안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자책을 했는데 친구와 주위 사람들의 간곡한 설득으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오로지 딸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어요. 날 때부터 아내를 빼다 박은 딸은 성격도 아내를 닮아 착하고 밝아서 사춘기가 되어도 속을 썩이는 일이 없었죠. 중학생이 되자 기특하게 이젠 엄마 노릇까지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빠, 나도 이제 다 컸으니까 엄마 대신 내가 아빠 챙길게. 그래, 말만 들어도 고맙고 기쁘구나. 빈말 아니야. 오늘부터 아빠는 집에 오면 절대 집안일에 손대지 마. 빨래며 청소에 요리 준비까지 전부 내가 할 테니까. 알았지? 어릴 땐 엄마를 찾으며 울던 딸이 어느새 훌쩍 자라서 이젠 절 위해주는 겁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은 제겐 딸이자 편한 친구가 되어서 늘 곁에 있어 주었죠. 휴가철이 되면 딸과 같이 여러 곳을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딸을 둔 아빠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이별이 제게도 오고 말았죠. 딸이 대학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아빠, 사실 나 말이야. 결혼할 남자가 생겼어. 그래? 아주 잘 됐구나. 아빠, 많이 섭섭하지? 아니야. 누구나 성인이 되면 가정을 꾸리는 게 정상이지. 다만 얼마 뒤면 내가 할아버지가 될 거란 생각을 하니 기분이 묘하긴 하다. 딸은 취미로 산악자전거 타는 걸 즐겼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사이를 만났다고 했죠. 사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공무원인 사이는 특별히 호감이 가는 구석이 없었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결혼을 많이 망설였어.
그이 집안이 보통 대단한 집안이 아니거든. 시어머니는 큰 병원 원장이고 시아버지는 큰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종업원만 10명이 넘는데. 잘 나가는 집안이 사돈이 되면 좋긴 하지만 네가 힘들지 않을까? 보통 돈 있는 집안 어른들이 며느리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솔직히 어머님이 날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시부모 휘어잡는 건 며느리 하기 나름이야. 내가 정성을 다해 모시면 곧 내 마음을 알게 되겠지. 전 딸이 저와 좀 더 같이 살았으면 했습니다. 예쁘고 착한 딸이 일찍 결혼하는 걸 바라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써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이 돈 걱정 없는 집안이라 딸이 시부모를 잘 모시기만 하면 아무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에 사이가 집으로 와서 첫 대면을 했을 때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위는 건성으로 인사를 하고 딸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귀찮다는 듯한 반응만 보였어요. 병원장인 엄마를 둔 사위가 절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빠, 그이가 겉보기엔 말이 없고 무뚝뚝해 보여도 마음은 그렇지 않아. 둘만 있을 땐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상견례를 하던 날 첫 대면한 안사도는 첫인상이 아주 좋지 않았죠. 눈매가 날카로워서 고집이 있고 드센 여자란 느낌이 팍 들었거든요. 안사도는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 이런 좋은 자리에서 왜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어? 이제 다 끝난 일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해. 싫든 좋든 받아들일 수밖에. 에휴, 여편 내 성질머리하고는. 결혼이란 당사자만 좋으면 그만이야. 당신과 난 제3자라고. 이제 그만 세기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진짜. 누가 안 받아들이고 내쫓는데?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아유, 이 사돈어른, 이런 추한 꼴 보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 딸이 부족한 게 많아서 사돈들 성에 찰지 걱정이네요. 앞으로 모자란 게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세요. 안사돈의 얼굴은 앞으로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킬 테니 각오 단단히 해라라는 말을 딸에게 확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전 결혼 후에 대단한 시댁 식구들의 위세에 눌려 지낼 딸이 걱정되었죠. 딸은 주말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싸들고 찾아왔어요. 아빠, 갈비 좀 만들어 왔어. 맛이 없어도 많이 먹어. 행여 혼자라고 끼니 제대로 안 챙기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그러던 딸이 2년이 지나면서 절 찾아오는 날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돕느라 주말이면 더 바빠서 짬을 내기 힘드네. 소정이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아프긴 아니야. 안 하던 식당 일을 하느라 몸이 고단해서 그래. 걱정 마. 근데 아직 소식은 없는 거냐? 아직 신혼이잖아. 지금은 바쁘기도 하고. 나 아직 20대야 아빠. 애는 천천히 가져도 돼. 아이고, 이 살림하랴 일하랴 고생이 많구나. 항상 몸 챙겨야 한다.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리던 딸이 갑자기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연락도 되지 않는 겁니다. 사위에게 전화를 했지만 딸의 휴대폰에 문제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것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했는데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들어맞는 법이었죠. 평소엔 찾아오기는커녕 연락도 하지 않던 사위가 느닷없이 전화를 한 겁니다. 장인어른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아내가 오늘 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소정이가 죽었단 말인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애가 죽었다는 게 말이 돼? 장인어른, 도무지 믿기지가 않고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사실입니다. 지금 병원 장례식장이에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고 눈앞이 온통 까맣게 변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전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최근에 자주 어지럽고 피곤하다고 하더니 식당에서 일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받았는데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입원해서 치료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면목 없습니다, 장인어른. 사위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딸은 천사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걸 보고 있으니 미칠 것 같았고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정아, 이게 무슨 일이냐?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게 제일 큰 불효란 걸 왜 몰라? 아휴, 착하고 순하던 네가 이런 무지막지한 불효를 저지르면 대체 어쩌란 말이냐? 아유, 이 못난 것 같으니. 딸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울부짖듯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죠. 한참을 울고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돈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충격이 너무 크셔서 혼절하셨어요. 지금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저마저 자리를 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구만. 사돈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드셨겠지. 자네마저 쓰러지면 안 되니까 기운 내야 하네. 사돈들이 충격을 받고 혼절했단 말을 듣자 전 모질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칼날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숨쉬기도 힘들었지만 억지로 버티며 사위와 함께 딸의 장례를 끝까지 치렀습니다. 아내와 딸을 차례로 보내고 나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밥도 먹지 못하고 일주일을 송장처럼 누워 있었죠. 그러다 차마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일주일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 차를 몰고 마포대교로 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사람을 모두 먼저 보냈으니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던 거죠. 교각을 잡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한강을 보며 마지막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급하게 절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저랑 얘기 좀 해요. 흠칫 놀란 제가 돌아보니 딸과 같은 또래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전 소정이 고등학교 단짝 친구 미나라고 해요. 아무리 전화를 드려도 받지 않으셔서 집으로 찾아갔다가 아버님이 차를 몰고 어딘가로 가시는 걸 보고 따라온 거예요. 아버님이 얼마나 괴로울지는 짐작이 가요. 하지만 세상을 끝내기 전에 꼭 보셔야 할 게 있어요. 그제서야 휴대폰을 보니 낯선 번호가 수도 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페인처럼 누워있는 동안 휴대폰은 무음으로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었죠. 그녀는 저를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데리고 가서 일기장처럼 보이는 노트와 작은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소정이가 쓴 일기장이에요. 일기장은 대충 훑어봤지만 녹음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소정이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소정이는 이미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심각한 상태였죠. 소정이는 겨우 눈을 뜨고 남편이 없을 때 제게 이걸 줬어요. 막상 일기를 펼쳤지만 너무 끔찍해서 다 읽을 수가 없었죠. 불쌍한 소정이는 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어요. 뭐? 누구야? 내 딸을 죽인 놈이 누구란 말이야? 자세한 건 일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상상하기 힘든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펼쳐보세요. 집으로 돌아와 딸의 일기장을 펼친 순간 상상도 못했던 무시무시한 지옥문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어요. 딸의 결혼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었지만 일기는 첫 장부터 경악할 만한 내용으로 시작되었죠. 결혼은 여자의 무덤이란 말이 적어도 내 경우엔 딱 맞는 말이다.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을 했을까? 부질없는 후회가 밀려오고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깨물어도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걸 주고라도 결혼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딸은 왜 이토록 결혼을 후회하는 걸까? 딸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가시밭길이었고
발단은 사위였죠. 그놈은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었고 결혼 후에도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의 일기를 보던 전 문득 녹음기를 틀어보았고 딸과 사이가 나눈 믿을 수 없는 대화를 모두 듣게 되었죠. 여보, 어제는 어디서 잔 거야?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 철야 작업했다고 말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내가 바본 줄 알아? 그 여자 집에서 자고 왔지. 당신이 그 여자랑 주고받은 문자 봤어. 뭐? 누가 마음대로 내 휴대폰 훔쳐보라고 했어? 여보 부탁이야. 지금이라도 돌아와. 그럼 모두 잊고 용서해 줄게. 웃기지 마. 내가 왜 너하고 같이 사는 줄 알아? 바람 피우기엔 너같이 착한 순둥이 마누라가 필요해서야. 그럼 난 살림만 살아주는 가정부야?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내 남편이고 당신이 필요해. 아, 입 닥쳐. 내가 바람 피는 거 알았으니 어쩔래? 응? 이혼이라도 할래? 우리 엄마 성격 알지? 내가 바람났다고 떠벌리고 다니면 엄마가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분명히 경고하는데 혹시라도 이혼 소송 같은 거 했다간 그날이 네 재산 날이 될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가만히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 알고 있겠지만 이 집안에서 네 편은 아무도 없어. 사이놈은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딸을 비웃으며 협박했어요. 딸이 애를 가지지 못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위는 의도적으로 딸과의 잠자리를 피했고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재미를 보고 다녔고 딸은 매일 밤 독수 공방으로 지내야 했던 겁니다. 사위의 외도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내세울 것 없이 딸이 못마땅했던 안사도는 대놓고 딸을 구박했던 겁니다. 언제까지 집에서 매일 퍼질러 놀면서 밤만 축내고 있을 작정이냐? 내일부터 병원에 나와서 청소라도 해. 네, 어머님. 안사도는 다른 청소부들을 잘라버렸고 딸은 혼자서 하루 종일 병원을 전부 청소해야 했죠. 힘들어서 잠깐 앉아서 쉬려고 하면 영락없이 안사돈이 달려와서 쌍욕을 퍼부으며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안사돈은 병원을 비추는 CCTV를 보면서 딸을 감시해왔던 거예요. 아니, 화장실 꼴이 이게 뭐야? 이게 청소라고 했어? 어머님, 병원에 화장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팔찌칸 년. 에휴. 아, 어머니 그만 좀 때리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이게 어디서 청승맞게 울고 지랄이야. 죽도록 맞기 싫으면 어서 그쳐. 처음 안사돈에게 맞은 뒤로 딸은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을 일기에 자세하게 적었고 늘 소형 녹음기를 품에 지니고 다니면서 안사돈이 퍼붓는 폭언에 대한 증거를 남겼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내 얼굴에 변기를 닦은 더러운 걸레를 던지고 뺨을 수도 없이 때렸다. 얼굴이 벌겋게 부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고 눈물이 난다. 그래도 며칠 전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처박은 거에 비하면 견딜만하다. 죽고 싶은 생각뿐이지만 아빠를 떠올리면 차마 그럴 수도 없다. 마음 같아선 당장 아빠에게 달려가서 품에 안겨 실컷 울고 싶지만 이 수모와 치욕을 아빠에게 알려서 가슴에 못을 박을 수는 없다. 내가 죽은 뒤라면 모를까. 병원 직원들도 딸이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수시로 폭행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안사돈이 무서워서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상처를 받고 안사돈은 대놓고 딸을 괴롭히는데 시아버지라는 작자도 한몫 거들고 나섰습니다. 병원 청소를 마치면 식당으로 와서 영업이 끝날 때까지 주방 일을 하라고 시켰던 겁니다. 게다가 물먹은 솜처럼 지칠 대로 지친 딸에게 남자도 하기 힘든 일만 골라서 시켰어요. 그러니 몸이 강철이라도 탈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버님, 요즘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제발 며칠만 쉬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거짓말하지 말고 당장 야채부터 말끔하게 다듬고 설거지해. 아버님, 꾀병이 아니라 정말 몸이 힘들어서 하는 말인데 너무하세요.
정 그렇다면 오늘 몇 군데 부러져서 몇 달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지내게 해줄까? 그놈은 아프다는 딸을 위협했고 고통을 참으며 억지로 일을 하던 딸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죠. 그런데 정말 경악스러운 건 딸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누워있는 병실에 모인 시댁 식구들은 인간이라면 차마 해선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진철아, 쟤 앞으로 생명보험 든 거 있니? 하나 있는데 죽으면 아마 3억쯤 나올걸?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보험이나 왕창 들어놓을 걸 그랬네. 겨우 3억으로 누구 코에 붙여. 그래도 3억이 어디냐. 공평하게 1억씩 나누면 되겠네. 아버지가 왜 숟가락을 얹으려고 들어요. 보험금은 남편인 내가 가지는 게 맞죠. 아이고, 꿈도 야무지네. 3억을 너 혼자 먹겠다고? 안 돼. 절반은 네가 가지고 절반은 우리한테 주는 걸로 해. 아이, 알았어요. 엄마 생각대로 할게. 겉보기엔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사람 목숨이 질기기는 해. 아, 가려면 빨리 갈 것이지.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네. 아유, 네 말이 맞다. 마음 같아선 지금 주는 약도 다 끊어버리고 싶다만. 아유, 이 보는 눈이 있으니 그럴 순 없고. 답답해도 기다려야지. 그것들은 마치 독수리가 죽어가는 먹잇감을 앞에 두고 군침을 흘리며 기다리는 꼴이었고,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 이런 말을 들은 딸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했을지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불같이 분이 치밀어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사돈이란 인간들은 자기들 때문에 병에 걸려 죽은 며느리를 마지막 보내는 장례식조차 혼절했다는 거짓 핑계를 대고 집에서 편하게 쉬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의 일기장을 덮고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웠고, 해가 뜨자마자 딸의 납골당을 찾아가서 꼭 한을 풀어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소정아, 그간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그 인간들한테 고통받으며 매일을 죽지 못해 살았던 널 도와주지 못한 애비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하구나. 시간을 조금만 다오. 네가 받았던 고통의 100배, 1000배 그것들한테 돌려줄 테니까 못난 내비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다오. 여러 곳을 수소문해서 손해배상을 전문으로 다룬다는 최고의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일기장을 보고 녹음기를 들은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죠.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것들이 법이 허용하는 벌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이런 악독한 인간들은 처음 봅니다. 걱정 마세요.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여러 가지 서류들을 꼼꼼하게 만들면서 준비를 마친 변호사는 안사돈을 상대로 10억 손해 청구를 제기했어요. 딸을 수년간 부려먹으면서 급여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죠. 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경찰에도 신고할 겁니다. 그 여자도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어봐야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변호사는 딸의 일기장과 녹음기, 그리고 안사돈에게 맞은 딸이 치료를 받은 기록들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소송을 걸고 경찰이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조사를 시작하자 눈이 뒤집힌 안사돈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소리를 쳤어요. 사돈, 나한테 왜 이래요? 당신 딸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해. 당장 소송 취하해요. 당당하면 소송에 응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겁니다. 당신이 날 건드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지금이라도 그만둬. 그럼 다 묻어줄 테니까. 안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배 터지게 콩밥 먹여주겠어. 안사돈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반말을 하면서 절 거칠게 협박했지만 미친 개가 날뛰는 것 같은 발악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오리발만 내밀었지만 빼도 박도 못하는 증인들이 나타나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말았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병원 직원들이 자진해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증언을 했던 겁니다.
방청객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가 저지른 만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결정적으로 변호사가 녹음기를 틀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어요. 우와, 대박. 정말 악독한 년이네. 재판을 뭐하러 해. 저런 년은 당장 쳐 죽여. 남의 일인데도 흥분한 방청객들은 소리를 질렀고 안사도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안사도는 바로 구속 수감되었고 재판 결과 폭행 상해죄가 인정되어 안사도는 2년의 실형과 더불어 10억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안사돈에게 받아낸 10억은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김 사장 아닌가? 사람이 무심하긴 어떻게 5년이 넘게 연락 한 번 안 할 수가 있나? 공장장님, 아니 사장님, 그간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건강해 보이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는 제게 은인이나 마찬가지였죠. 예전에 공장을 제게 넘겨주셨던 사장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칠순을 바라보는 공장장님이 사장이 되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부탁이라... 그게 뭔가? 전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제 말을 들으시던 공장장님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절 조용히 바라보면서 입을 여셨습니다. 공장을 인수해달란 말이지. 김 사장,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그 공장은 김 사장에겐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보게. 공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딸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이고, 알겠네. 원하는 대로 해주지. 고맙습니다, 사장님.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도움만 받네요. 공장장님은 비서에게 30억을 찾아오라 지시하셨고 은행을 다녀온 비서가 30억짜리 수표를 제게 줬습니다. 우리 사이에 복잡하게 서류 같은 거 만들 필요 없잖아. 인수대금으로 우선 30억 줄게. 공장은 내가 맡아서 잘 운영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게. 자금을 확보했으니 이제 병든 딸을 식당에서 부려먹은 바깥사돈이 대가를 치르게 만들 차례였죠. 전 30억으로 바깥사돈이 운영하는 식당 옆에 있는 건물을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1층에 대형 식당을 차리고 인류 셰프를 고용해서 영업을 시작했죠. 전략은 간단했어요. 음식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고급지게, 가격은 거저나 마찬가지로 저렴하게였어요. 호기심에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가격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의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는 금세 입소문이 돌았고 몇 달 만에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렸죠. 손님들은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들었지만 장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죠. 처음부터 장사해서 돈을 벌 생각은 조금도 없었고 바깥사돈을 말려 죽이는 게 목표였죠. 드디어 바깥사돈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공짜나 다름없이 퍼주다니. 날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지. 응? 그래, 네가 쫄딱 망해서 거지꿀로 쫓겨나는 게 내 목표야. 똑똑히 알았으면 더 늦기 전에 짐 싸서 나가라. 이런 미친놈이 입만 살아가지고 함부로 나불거리고 있어. 어디 누가 죽는지 두고 보자. 그 인간은 제게 전쟁을 선포하고 자기도 저가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낮추면서도 수지 타산을 생각해야 하니 질이 낮은 식재료를 썼고 음식 맛은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맞서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돈에 욕심이 없는 제 상대가 되지 못했고 1년 만에 식당은 쫄딱 망하고 말았죠.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이놈이 딸을 능욕한 대가를 치를 차례였어요. 전 불륜을 저지른 사이놈을 감사기관에 고발할 작정이었죠. 그러면 사이는 공직에서 쫓겨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낯선 남자가 절 찾아왔습니다. 누구라고 밝힐 수 없는 걸 양해해달라고 말한 남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위의 비리에 대한 증거들이었죠. 사위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입찰을 통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놈은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으며 뒤를 봐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공무원 신분이라 직접 나서진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내부 고발자로 찍히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거든요. 이 정도면 그놈을 매장해버리기에 충분할 겁니다. 저도 공직에 몸담고 있기에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은 당장 없어져야 돼요. 더구나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풀어야 할 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제가 감사기관에 이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왜요? 그래봤자 형식적인 감사로 끝날 게 뻔해요. 제가 잘합니다. 이 자료들을 방송국에 제보해주세요. 그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듣고 보니 그렇군요. 고작 옷을 벗는 정도로 끝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전 남자의 말대로 사위의 불륜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방송사를 찾아가서 고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D에게 자료를 넘겨주었고 그는 살펴보고 연락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담당 작가가 찾아왔어요. 프로그램 제작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제부터 밀착 취재를 시작할 겁니다. 저희가 성가시게 굴어도 협조 부탁드릴게요. 부탁은 제가 드려야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방송국에서 진짜로 고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사위가 찾아와서 울며 불며 제 앞에 엎드려 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굴한 모습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었죠. 장인어른,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난 어차피 사는데 미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그런데 그냥은 못 죽어. 널 죽인 뒤에 나도 따라 죽을란다. 아유, 저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장인어른께서 방송국에 협조만 안 해주시면 됩니다. 제발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맹세할게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한참을 빌어도 제 마음이 변하지 않자 사위는 피식 웃더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사정하면 매달려도 소용없다는 걸 알자 이제 태도를 바꿔서 절 협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건 사위가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사위놈은 절 노려보면서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었습니다. 참, 내가 성질 죽이고 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좋아. 어차피 조진 인생 오늘 너부터 반 죽여주마. 사위는 제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덤벼들었지만 슬쩍 피하고 그놈의 배에 주먹을 꽂아 넣었습니다. 10대 때부터 공장에서 몸을 쓰면서 험한 일을 해왔고 고등학교를 다닐 땐 복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사위가 젊고 팔팔하다고 해도 1대1로 붙으면 자신이 있었죠. 게다가 비굴하게 빌던 모습조차도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추악한 사위놈을 바라보는 제 눈에서도 불꽃이 튀었어요. 그래, 너 같은 인간 말종은 숨쉬고 살 자격도 없어. 오늘이 네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거야. 여기서 죽어도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내 원망은 하지 마라. 웃기고 있네.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사위는 흥분해서 멋대로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 정도 기세로 절 꺾을 순 없었죠. 전 침착하게 사위의 얼굴과 배에 집중적으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사위는 맞으면서도 악을 쓰면서 대들었고 전 사위를 쓰러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서 얼굴을 수없이 때렸습니다. 얼굴이 피범벅이 된 사위는 그지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먹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멈추려고 했지만 주먹은 멈추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사위놈을 계속 때렸어요. 정말 뭔가에 단단히 홀린 것 같았죠. 아마 딸의 영혼이 제 몸에 들어와서 사위에게 직접 벌을 주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무아지경으로 속사포처럼 주먹을 날렸고 사위는 픽업폼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더니 쭉 뻗어버렸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요. 세상에. 그때 딸 친구 미나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핏발이 선 눈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절 말렸어요.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침 집에 들렀던 미나가 말리지 않았다면 사위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를 일이었죠. 의식을 잃고 뻗어버린 사위는 얼마나 맞았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나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 법이야. 아무리 인간 같지 않은 놈이라도 내가 이 지경을 만들었으니 처벌을 받아야 돼. 난 지금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테니까 내 건물은 네가 관리해다오. 미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발 프로그램이 방송되자 효과는 나타났습니다. 신문이나 다른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했고 사인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죠. 그놈은 결과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전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실형 1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아주 홀가분했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환한 빛을 다시 찾은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1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교도소 문을 나서자 미나가 두부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끝낸 뒤에 전 딸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복수를 시작하고 딸을 다시 찾기까지 꼭 3년이 걸렸습니다. 피 맺힌 한을 품고 죽은 딸의 복수를 하기 전엔 사무치게 보고 싶어도 찾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소정아, 너도 다 봤지? 아빠가 드디어 해냈다. 이제 눈 감고 편히 쉬어. 사랑한다. 이제야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사진을 편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식당 건물은 시세의 절반 가격에 내놨더니 금세 팔렸습니다. 싸게 파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건물 1층의 식당은 미나에게 넘겨준다는 거였죠. 미나가 아니었다면 딸의 원한은 영원히 묻혀버릴 뻔했으니까요. 건물을 처분하고 받은 15억은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기부했습니다. 아이, 선생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들으니 이 병원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정성으로 모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선생님의 장한 뜻 깊이 새겨서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 병원에 제가 일할 자리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그건 어려운 일도 아니죠. 거액을 기부하셨는데 당연히 그에 걸맞는 자리를 만들어드려야죠. 상임 이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높은 자리 말고 청소부 자리면 족합니다. 남은 평생을 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병원장은 감격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오늘도 병원으로 출근해서 건물 안과 밖을 청소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죠. 청소가 끝나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식사 수발도 들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틈틈이 공부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놨거든요. 일과가 끝나면 병원 안에 있는 직원 휴게실이 제 침실이 됩니다. 이제부터 제 삶은 덤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매일매일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젊었을 땐 돈만 쫓으면서 악착같이 살았지만 돈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하지만 누구나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기 마련이고 그때가 되면 빈손으로 간다는 걸 명심하고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이 편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밝은 웃음이 넘치기를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